안녕하세요. 킴스트 서경석입니다. 사실 제가 이 그림을 그 해양바이오 이야기할 때 좀 많이 쓰는 그림인데요. 지금 오늘 주제에도 좀 맞을 것 같아서 이 그림을 표지로 좀 내세웠습니다. 보시면 이제 물고기가 이 사이버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인데 한번 물고기하고 같이 이 세계를 한번 탐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OECD에서 이제 앞으로는 바이오 경제 시대가 온다 라는 발표를 한 지가 꽤 됐죠. 그리고 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을 맞아서 바이오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주변에서 많이 떠들게 됐는데 사실은 국제적으로는 2010년도도 되기 전에 이미 그 향후의 인류의 미래는 팬데믹에 의해서 뭔가 좌우가 될 거다, 전염병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이제 점차 바이오가 이제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해양하고 수산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바이오 경제 시대에 해양 생물 그리고 수산 생물들이 뭔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인데 1700년대에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 그래요. 해양 생물은 기본적으로 신비한 존재죠. 사람들한테 가까이 있지도 않고, 그래서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지만 해양 생물 그리고 해양 바이오의 탐사 그리고 관련된 연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탐사 기술 또는 기술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다에서의 특수한 기술들을 개발하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다른 부분이 다 발달한 다음에야 해양 관련한 부분들을 발달을 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부분보다 좀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 생물의 시작점을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접한 지는 상당히 좀 됐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길가메시의 서사시에서 불로 효능이 있는 해조를 찾아서 바다를 헤맨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진시황은 제주도 쪽으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아마 그 불로초를 찾는데 그게 바로 해조류였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처럼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신비한 생물에 관한 탐구 의식들이 있었고 관련한 부분들을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그거의 탐사와 관련된 데이터들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2010년도가 돼서야 전 세계적으로 해양 관련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과연 바다에는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있고 그 다양성들은 어떠한가라는 탐사를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종합된 결과가 2010년도에 돼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은 거죠. 또 다른 어떤 그 것들을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크레그 벤터라는 미국의 그 학자가 있는데 박사가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해군 출신이긴 하고 해양에 원래 좀 관심이 좀 있던 양반인데요. 이분이 대서양에 있는 모자반, 싸거소라고 하면 모자반이 많다는 뜻인데 이 모자반이 많은 바다에 가가지고 자기 요트를 가지고 끌고 가서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유전 자원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 크레그 벤터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특수한 유전자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탐사하는 도구로 바다를 활용했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의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향후의 인류 미래를 디자인하는 요소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해양 바이오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지는 최근에 많은 연구들도 있고 관련된 국제적인 보고서도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게 OECD의 보고서입니다. 2번이나 OECD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해양 바이오 분야의 잠재력을 이야기했죠. 제가 이제 해양 바이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수산 분야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거기 OECD 보고서에 보면 해양 바이오, 즉 이제 해양 생명공학 사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해양 생물로부터 얻어진 물질과 정보를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경제 및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기술이다. 이 데피니션은 실제로는 해양수산부에서 한 겁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기본계획이 OECD의 논의에서 같이 논의가 되었고 그 관련된 부분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OECD의 해양생명공학 관련한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수부에서 국제적으로 상당한 큰 기여를 한 거죠. 거기에 따르면 해양바이오에 5대 기능이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5대 기능이 있는데 지속적인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의학이나 약학 그리고 영양학적인 활용을 위한 어떤 건강에 관한 부분들을 인류에 기여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의 생산도 해양생물로부터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생태계를 활용하고 그런 서비스에 관한 부분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효소나 바이오 폴리머, 그리고 바이오 물질들을 연구하고 공정을 개발하는 이런 일들로 인류에 기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이 5가지 주요 요소들은 기관들이나 또 국가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이렇습니다. 이 그림은 그 포항에 계신 교수님들이 좀 그렸던 그림인데, 기획 연구를 하면서 나왔던 그림인데요. 제가 이 그림을 많이 씁니다. 아마 단적으로 해양생명공학 또는 바이오의 미래 비전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데, 이 얘기의 골자는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해양생물로부터 만들 수 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에너지부터 플라스틱,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일부의 피부 조직까지를 모두 다 해양생물 기원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목표고, 그것이 해양생명공학 사업의 기본적인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써먹는 거고 해서 오래됐긴 했지만 이 그림을 다시 들고 와봤고요. 해양바이오 산업을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가 많이 중요한데, 이거를 산업의 가치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해양바이오 관련한 부분으로 모양을 좀 바꿔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해조류 우뭇가사리를 그냥 그 기준으로 팔면 킬로그램당 4,000원 정도의 가격이 되는 게, 해조 유래 아가라는 물질로 바꾸게 되면 그게 킬로그램당 15,000원이 되고요. 여기에서 의약용으로 많이 쓰이는 알지네이트라는 물질을 만들게 되면 그 킬로그램당 400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는 대부분의 한국에서의 그 해양바이오 산업이나 수산산업들이 대부분 1차 가공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뭇가사리를 잘 정제해서 판다거나 아니면 많이 해봐야 아가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정도의 역할인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의약용으로 또는 고차원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걸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돈이 많이 되는 것들은 기술력도 굉장히 대단해야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기술을 하나를 개발을 하면 완전히 여러분들이 산업의 장벽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기업 또는 그 나라 아니면 개발하기 어려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술 장벽을 스스로 만드는 일이죠. 그것이 가능한 부분이 바로 해양 바이오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다면 사실은 그 국가에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까지의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갖고 있는 R&D의 그 구성을 보면 이 체계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우선 유용생물을 여러 곳에서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유전체나 유용물질을 추출하고 관련된 의약품과 신소재를 개발하고 이거를 상업화하기 위한 산업화 공정개발, 이런 것들을 해수부가 같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체계들은 쫙 흐름도를 잘 만들어놨고, 그리고 가치사슬 기준대로 해서 고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놨죠. 그런데 이걸 조금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이거 예를 하나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맨 윗줄에 보시면 목표 소재를 설정하고 어떤 소재를 개발하고 관련된 임상이나 독성 시험을 해가지고 공정을 최적화하고 이 소재를 만드는 과정을 표준화한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재료의 공급이에요. 그렇죠? 항상 수산물 가공 또는 해양생명공학 할 때 그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우리는 관련된 생물 자원을 발굴하는 부분도 이걸 백업해야 되고, 또 대량 생산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특정한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만드는 생물들을 대량으로 양식하거나 또는 배양하는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죠. 그리고 대량으로 어떤 그 원천 소재가 되는 물질을 개발해야 되는데, 모든 것의 근본은 결국은 대량, 배양, 양식에 있었습니다. 그거에 의존을 했죠. 근데 생물 자체도 이해를 하기 어려웠던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탐사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특정한 물질을 만든다는 걸 알아도 그 생물을 대량으로 취득할 수는 없었어요. 어떤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우뭇가사리라는 거 하나를 가공하기 위해서 대부분 70% 이상의 우뭇가사리를 유럽에서 수입한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품질을 보증할 수가 없답니다. 국내에서 취득하는 걸로는. 그래서 유럽 거를 수입한대요. 이거를 어떻게 방법이 없나.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떤 얘만 특수하게 만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수한 물질만을 막 만드는 그런 생물 하나만 취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런 놈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합성세포라고 얘기하는데, 그 물질만 만드는 놈을 막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한 물질이 대량으로 확보될 수 있겠죠. 이건 양식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지금 여러분들께 배포된 책자에 김응서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쓰신 게 있는데,
특별기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빠진 기술이 하나가 합성생명공학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생물학이에요. 앞으로의 생물학은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걸로 인한 부분들이 이미 지적이 됐어요. 중요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 하나다. 이미 국내를 막론하고 미래 기술로 언급이 이미 한참 동안 된 적이 있죠. 제가 왜 생명공학이라고 자꾸 칭하냐 하면 이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씨가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 눈에는 해양이라는 말이 앞에 붙을 것 같은데 아마 보일 거예요. 잘 째려보시면. 근데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온 거는 기본적인 우리의 그동안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생물을 알아야 된다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접근이 많았어요. 그 생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그 생물을 많이 알면 우리가 어떤 방법들을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물학의 속성이죠. 생명공학의 영역은 사실은 좀 구분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겹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물 자체에 대한 연구를 생물학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걸로부터 특정한 우리가 유용한 물질을 만들거나 그걸 활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명공학의 영역이라고 크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의 연구 자체에도 생명공학의 기술들이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는 건데 제가 해양생명공학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육상의 기술이 있거나 외부의 기술들을 어댑트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제가 생명공학이라고 많이 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논리는 계속 전개해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세포를 만든다. 그동안 인류가 갖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새로운 걸 만든다. 굉장히 획기적이죠. 근데 이게 그냥 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바이오 또는 생물학적인 연구들이 토대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 이런 시스템 생명공학이라는 걸 발전을 시켰어요. 즉 생물 하나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 생물이 각각의 좌지우지하는 유전자의 요소들이 뭔지 그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을 하는지를 일일이 봤죠. 그걸 보통 시스템 생명공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합성생명공학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이런 절차들은 뭐냐 하면 티코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스포츠카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티코를 막 늘리고 바퀴도 좀 키우고 뭐 별짓을 다 해가지고 스포츠카 비슷한 거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스포츠카까지는 안 갈 거예요. 다만 비슷한 기능을 하겠죠. 그 과정이 기존의 생명공학이 기존의 생물학이었어요. 엄청난 시간이 걸렸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만들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년도 안 걸렸어요. 이제 그동안의 기술, 지금의 기술로도 백신을 만드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이걸 어떻게 단축할 수 있었느냐? 지금 합성생명공학이라는 기술이 차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합성생명공학 기술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온라인상에서 또는 그 컴퓨터상에서 유전자를 설계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유전자를 합성한 다음에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기존에 없던 생명체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디젤 기름 막 무지하게 만들어내는 놈을 하나 만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알지네이트라는 놈만 막 만드는 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성생명공학 기술입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스포츠카가 있을 거예요. 그걸 만들고 싶으면 그냥 여러 개 부품을 사다가 조립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스포츠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훨씬 더 가깝겠죠. 기간도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이런 기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까지 그 기술들이 완전한 상태는 아니라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는 기존에 있던 생물들의 속성을 조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만 하면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포가 만들어졌다고 보고를 한 게 2010년도, 11년도에 사이언스 네이처 같은 유명한 저널들인데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마디로. 학계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막 종교 집단에서 반대 성명 내고 난리가 났어요. 즉 생명을 창조하는 일이잖아요. 어디 감히 신이 만든 생명체의 범위를 벗어나서 생명을 만드느냐. 난리가 났었죠. 심지어는 오른쪽 위에 그림에 보시면 영국 신문에 났던 기사인데요. 이 크레그 멘터 박사를 예전에 다윈에 비유하듯이 물고기 타는 원숭이를 만드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난리가 났죠. 여기저기 비난하고. 이 논란 때문에 결국은 미국 의회에 청문회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의회 청문회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 향후에 어떤 발전 가능성을 가질지도 모르는 기술 개발이 완성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기술 개발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합성생명공학 연구를 전 세계 학자들이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은 국가에서 차츰차츰 해결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크레그 벤터 박사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이 혼자 이걸 다 한 건 아니고요. 관련돼서 그동안 합성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 합성 세포들을 만들어 오는 여러 가지 연구 발전 단계가 있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해양 생물을 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해양 생명공학, 특히 합성 생명공학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생물학적인 지식, 공학적인 지식, 그리고 상당히 많은 지식들이 누적이 돼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의약품을 만든다거나 플라스틱 소재를 만든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예견에 의하면 그 OECD에서 일부 나온 자료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어요. 분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비닐도 안 분해되고 플라스틱도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이오 제품으로 다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합성 생명공학 기술 이용해서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전 세계적인 연구자들의 노력인데 해수부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만약에 이런 그 그러니까 그 석유화학 시장을 바꿀 수만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재 4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을 테고 거기에다가 부가적인 기술들까지 합치면 또는 부가적인 산업까지 따지면 한 7조 원 정도 규모의 7조 달러 규모의 시장들을 잠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한 몇 년 안에 지금 현재의 합성생명공학 시장이 6배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산업 시장 중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보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실리콘밸리라고 얘기하는데 실리콘밸리가 바뀌고 있어요. 이제 실리콘밸리가 점차 바이오밸리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합성생명공학 관련한 부분을 창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소위 아는 대형 석유 회사부터 시작해서 대형 식품 회사들, 국제적인 회사들, 우리나라의 CJ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합성생명공학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차세대의 수산 쪽의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배양육 관련한 부분들을 투자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합성생명공학 기술을 차용한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붐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투자들이 지속적으로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늘어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해양 합성생명공학을 왜 해야 되느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그 해양생명공학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제품을 만드는 게 굉장히 고비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품질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어느 생물체로부터 뭐가 나온 거를 이게 표준화가 돼야 되는데 표준화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포 자체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그 세포가 꾸준한 어떤 물질만 만들어내게 할 수 있으면 컨트롤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얘의 양만 일정하게 늘릴 수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특히 생명공학들 여러 분야 중에서 해양생명공학 부분은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 우리가 특정한 생물을 배양하는 기술, 양식하는 기술들을 다 만들 수 있겠어요?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제 인생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느니 차라리 우리가 원하는 목적물을 만드는 특별한 세포를 만들도록 기존의 기술들도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걔네들 도구를 써서 우리가 그걸 한번 해보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죠. 합성생명공학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많이 그동안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대표적으로는 과기부의 사업이 있었고 농림부도 이미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해수부에서는 관심을 덜 가졌다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바이오 산업 활성화 기본 계획이나 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 등에서 합성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부 방침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합성생명공학 관련된 기획 연구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해수부가 이제는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육성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해양 합성 생명공학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그림으로 예시를 이걸 많이 듭니다. 일본 거라 기분 나쁘긴 하지만 여기 우길기가 그려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조금 따라와 보세요. 우선 우리가 잘 아시는 오메가3라는 거 있잖아요. 많이들 드실 텐데
이 오메가3를 구성하는 게 DHA하고 EPA라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밸런스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EPA 예를 하나만 들면 이 EPA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물고기에서 그냥 추출했어야 되니까. 엄청난 물고기가 죽죠. 그리고 문제는 이 자원이 고갈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워낙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치를 하다 보니까 미세조류들이, 단세포 미세조류들이 EPA를 만들어요. 문제는 뭐냐? 이 EPA를 만드는 양이 투자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예요. 엄청난 양을 갈아도 EPA가 얼마 안 나와.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스트라고 하는 효모가 있어요. 얘네는 엄청나게 대량 번식을 하죠. 얘하고 LG하고를 그럼 합쳐보자. 그래서 유전자를 제조업해서 합쳤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일본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스마트 셀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서 EPA를 대량 생산해보자 라는 계획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해양합성생명공학입니다. 해양합성생명공학의 기본 요소들을 여러 개로 나눠보면, 제가 차로 아까 비교를 드렸듯이 엔진을 구성하고 제작하는 기술이 있어요. 합성생명공학 기술 중에. 또 하나는 부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부분에 연계 부분을 쳐놓은 거는 이거는 해양 쪽에서 조금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연계라고 펴놨는데, 어떤 부품들은 해양 생물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 한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최적의 설계, 그러니까 차체를 설계하는 이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취하긴 하지만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해양 생물 가지고 가능하겠다. 해양 생물로부터 균주를 좀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산업화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그 해양 생물의 어떤 특징들이나 이걸 가진 유전자를 가지고 기존에 있던 육상에서 개발된 시스템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대량 생산하는데 좀 써보면 좋겠다. 이거를 국가에 따라서는 바이오봇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까 일본처럼 바이오셀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비슷한 얘기로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수부가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하는 기업체들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 홍합 접착제가 있죠. 이 홍합 접착제를 개발을 할 때 이런 비슷한 방법이 쓰였어요. 즉 기존에는 홍합을 엄청나게 많이 잘라가지고 접착제를 개발을 했어요. 엄청나게 고가겠죠. 그거를 포항공대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 유전자를 따다가 미생물에 집어넣은 거예요. 대량 배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합 접착제의 성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그게 바로 합성생명공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옆에서 볼 수 있는. 지금 이미 외국에서는 관련해가지고 합성생명공학을 할 수 있는 툴을 이미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걸 LG로 이미 만들기 시작했고요. 셰시 미생물이라 그래서 우리 차체를 만드는 차 프레임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드는 기술들도 이미 개발을 하고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우리 갯벌에서 추출했던 비보리오라는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그 미생물 자체가 염분에서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양생물 시스템을 보면 뭔가는 반드시 염분이 있어야 발현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쓸 때 일종의 그 셔틀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셔틀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기존의 방식도 좋고 기존의 방식에 관한 부분 기술 개발 관련된 업체들도 많이 커야 되겠지만, 좀 첨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또는 이쪽 영역이 아닌 다른 바이오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와서 뭔가의 목표물을 만들어내고 그 목표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또는 그런 기업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해 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